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 필수 과목 중에서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리검사 개론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심리검사 및 평가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총론, 양가로 1번 심리검사의 의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을 보실 때 그 객관식 문제들이잖아요. 그 객관식 문제들 안에 옳고 그름으로 맞는 거 찾는 거, 틀리는 거 찾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이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요. 심리검사의 의의 동그라미 1번.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그 중에 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정보,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검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지능도 알아볼 수 있고요. 학력, 적성, 성격, 흥미, 가치관 이런 심리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요. 그래서 수량적으로 측정하죠. 수량화해서 나타내는 게 심리검사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심리적 현상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해서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 과정이다. 이 심리학적 측정 과정이다 이런 말들은 다 수량화해서 표현되는 어떤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니까 나와 너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치는 어느 정도 있는데 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나와 너도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동그라미 3번에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를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점수로 기술을 하죠. 이 표집된 행동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행동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는 표집된 행동을 보는 거예요. 전체 행동을 다 볼 수 없죠. 한 개인의 전체 행동을. 한 개인이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이 개인의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이 개인이 심리 검사를 받는 요 심리 검사 과정. 그렇죠? 이 심리 검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어떤 표집된 행동이죠.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집된 행동 표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 그래서 수치로 나타낸다. 동그라미 4번, 제한된 기준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 이 소수 표본 행동이죠. 이게 전체라고 하면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때도 전체 집단, 모집단이 있는데 우리가 표본 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도 전체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어떠한 표본 행동, 이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를 해요? 개인의 전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예견, 추측, 추론. 그렇죠? 추론, 예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검사에 표집된 표본의 이런 어떤 행동들을 바탕으로 당신은 성격이 이러이러할 것 같습니다. 지능이 이러이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예견, 예측을 한다, 추론을 한다라는 거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심리검사의 특징입니다. 네, 기출이 많이 되죠. 지금 여기가 참 이론적인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기출이 많이 돼요. 어떻게 보통 기출이 되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심리검사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잖아요. 객관식 2급이 객관식 문제인데 이 객관식 문제의 이 문항 하나하나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것, 옳지 않는 걸 찾아낼 때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계셔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 하나하나를 그냥 내가 알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수검자의 행동에 대한 양적 측정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개인 간 비교 가능하죠. 2번에 수검자의 검사 반응을 비교해서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하다. 뭐야? 나와 내 안에 어떤 특징과 어떤 A라는 특징과 B라는 특징 이것도 비교가 가능하죠. 나의 지능과 성격, 사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가 또 가능하게 되겠죠. 심리검사를 통해 내리는 결론은 확정이 아니죠. 잠정적인 것이죠. 전체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측정을 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한 거니까 추론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 되겠죠. 심리검사는 전체 행동이 아니라 일부 표집된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심리적 구성 개념, 이제 뒤에서도 더 나올 건데요. 인간의 지능, 성격, 적성 이런 게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해요. 지능, 적성, 성격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지능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키 이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몸 체중 이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죠. 이런 심리적 구성 개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심리적 구성 개념은 조작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돼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2의 심리적 구성 개념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적 속성과 심리적 속성을 구분해서 심리적 속성. 그러니까 물리적 속성은 뭐 키, 체중, 뭐 시력 이런 거겠죠. 시력 우리 측정 가능하잖아요. 근데 심리적 속성, 지능, 성격, 뭐 정서 이런 특징들, 뭐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은 심리적 구성 개념이죠. 심리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 가설적 개념으로 직접 측정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규칙에 따라서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 이러한 심리검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특정 행동, 반응 양상을 표집해서 이를 토대로 해당 영역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검사 자체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하죠. 검사 자체가 신뢰로운 검사 도구여야 되고 타당도 있는 검사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 염두에 둬야겠죠. 심리검사는 보통 일회적으로 실시되므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죠.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자극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반응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과거,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면담이나 행동 관찰 이런 것들로 보충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심리 평가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심리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는 심리 검사도 하고요. 그렇죠? 심리 검사도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면담도 하고요. 그렇죠? 행동 관찰도 해요. 관찰도 해요. 그리고 또 뭐를 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지식, 뭐 이상 심리에 대한 지식, 발달 심리에 대한 지식, 뭐 심리학, 인간의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지식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심리 평가를 하는 거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어떠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심리 검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함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처럼 따라서 내담자 과거,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면담 및 행동 관찰에서 입수된 자료들로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번에 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 첫 번째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지능, 학력, 적성, 성격, 흥미, 가치관.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 구성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죠. 직접 측정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수량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측정해요. 이 간접적 측정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죠. 직접적 측정이 아니라. 수량화하는 도구로서의 심리검사들이 개발돼요. 그래서 수량화하는 도구로서 지능검사 도구,
성격 검사 도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심리 측정을 통해서 객관화가 가능해지죠. 이게 점수화가 되고 뭔가 수량화로 표현이 되니까 객관화가 가능해진다. 심리검사의 목적,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할 수 있고요. 문제 증상 심각성 정도를 구체화할 수 있고요. 자아 강도도 평가할 수 있어요. 인지 기능 측정되죠. 치료 유형 그럼 제시할 수 있겠죠. 치료 전략도 기술할 수 있겠죠. 내담자를 치료적 관계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치료적 관계 필요하다.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 강도, 문제 영역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적 관계로 유도도 가능한 거죠. 내담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을 검토,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치료 효과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죠. 정신역동적 진단을 명료화한다. 그래서 심리검사 목적 지식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단도 가능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 행동도 예측하고 조사와 연구도 가능하고 개성과 적성, 개인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양가로 6번. 이게 보세요. 기출된 거 보세요. 15년부터 쭉 해서 21년까지 계속. 이거는 거의 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냥 달달달달 순서도 외우셔야 되고 연도 연결해서 외우셔야 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다 외우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고 다 중요해요. 거의 다. 제일 먼저 보시면 1879년 이거 연도수 꼭 외우셔야 돼요. 분투가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심리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개설하였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시작이다 라고 할 때 분투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실험실을 개설했다. 그래서 심리학이 이때부터 철학의 영역에서 실험으로 바뀐 거라서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왔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분투가. 구성주의를 이야기했던 분투가 이제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심리학을 옮겨왔죠. 그래서 심리학이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분투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투가 1879년 실험실을 개설했고 카텔, 정신검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카텔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을 검사한다라는 거죠. 정신을 검사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게 카텔이라는 학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분투는 기출이 너무 많이 됐고요. 카텔도, 그러니까 정신검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이러면서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죠. 그 다음 1892년에 APA가 창설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건 정말 자주 나오죠. 비트머가 펜실베니아 대학의 세계 최초 심리진료소.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말하면 클리닉을 개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비트머가 많이 한 게 아동의 학습 문제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심리진료소를 펜실베니아 대학에 개설했죠. 이 내용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냐면 연도수 1896년, 비트머, 또 최초의 심리진료소, 또 펜실베니아 대학 다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1905년도에 가서는 비네가 시몬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 시 지적장애아를 식별하기 위한 현대적인 의미, 비네 시몬 검사를 개발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외에 감각, 지각 능력 측정, 정신 연령 개념 도입했다. 그래서 1905년에 이제 비네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거 이제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적절한 아이들, 가능한 아이들, 교육이 가능한 아이들,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이것을 식별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비네가 이제 비네 시몬 검사를 만든 거죠. 그게 1905년도입니다. 11년도에 비네 시몬 검사가 성인까지 문제를 포함해서 비네 시몬 척도로 명명됐고요. 16년에 터만이라는 학자, 터만이 비네 시몬 검사를 발전시켜서 스탠포드 비네 검사 개발해서 지능지수 처음 도입했다라는 거. 요 연도수들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런 거 기출되니까 순서대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8번에 1917년 1차 세계대전 때 또 뭐가 필요했냐면 군인들에 대해서 능력에 따라 배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려면 검사 도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빨리빨리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단 검사 도구들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개입, 군입대 대상자 선정, 부대 배치 위해서 성인용 집단 지능검사죠. 이 지능검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언어성과 비언어성.
그래서 아미알파, 아미베타. 아미알파가 언어성인데 이제 외국인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 민족, 그죠? 그래서 외국인과 문맹자를 위해서 이 아미알파를 비언어성 검사로 바꾼 아미베타, 이 검사 두 가지가 1917년도에 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0번에 보시면 1921년에 로샤 검사를 만들죠. 이게 1921년이죠. 그러다가 12번 1935년에 머레이와 모건 TAT 개발됐고요. 1938년 13번에 나와 있는 BGT 개발. 그리고 1939년에 웩슬러가 밸류뷰라고 하는 성인용 지능 척도. 그러니까 비네가 만든 검사는 아동용, 성인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비율 지능 지수를 사용을 했는데 비율 지능 지수가 정신 연령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성장을 안 하게 되는데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인에게 적용하면 성인들이 이 비네 시몬 검사를 하면 지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용 지능 검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웩슬러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성인도 검사할 수 있는 성인용 지능 척도를 1939년도에 만들었죠. 그리고 1943년 유명한 MMPI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성격 요인 검사, 카텔의 16성격 요인 검사가 1949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935년에 나왔던 TAT가 아동용으로 CAT로 나온 게 1949년. CAT는 동물이죠. TAT는 사람으로 이제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CAT는 이제 동물 모양으로 한 아동용 주제 통합 검사입니다. 그리고 웨이지라고 하는 게 1955년도에 나오고, 그리고 MBTI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MBTI가 57년도.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이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각각의 년도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양가로 7번 심리평가의 의. 이제 심리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심리평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 심리평가의 의. 심리평가는 종합적인 평가다. 심리평가는 내담자에 대해서 심리검사, 상담, 행동관찰, 전문지식 이것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는 전문적인 과정이죠. 지식과 임상적 경험의 통합 과정이다. 지식도 필요하고 임상적 경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 정신병리와 진단에 대한 지식, 또 임상적인 경험 아주 중요하죠. 문제 해결 과정이기도 해요.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문제 해결을 돕죠. 전략 이런 것들, 치료 예후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내담자에 대한 최종 해석 판단 과정이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심리평가에는 내담자가 의뢰한 문제를 분석한 후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심리장애 진단도 하고 인간발달,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 이것들을 다 해석한다. 이 얘기죠. 다 지금 요 얘기죠. 동그라미 기억해서. 니은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입할 방식, 어떻게 개입할지, 시기는 어떨지,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영역 어떤 걸 중심으로 개입이 들어가고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심리평가 보고서 안에 들어갑니다. 양가로 10번 뒤에서 배우게 될 양가로 10번에 나와 있는 심리평가 보고서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또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다. 심리평가는 해석 과정에서 평가자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겠죠. 이것이 심리평가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8번 심리평가의 목적, 내담자 주변 환경 이해, 문제 명료와 내담자에 대한 이해, 치료 계획, 치료 전략 제시도 해요. 치료에 관계적 유도한다 그랬죠. 또 치료 결과, 효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9번 심리평가 과정 시 임상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억에 의존하기보단 정보를 가능하게 진술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관련 문헌을 참고해서 과거의 경향과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고, 평가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필요하고, 자신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와 지지하지 않는 자료를 함께 보려 한다. 그러니까 심리평가를 쫙 하려고 했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평가자가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데 어떤 건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이럴 때 그렇지 않은 결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통합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5번에 반업효과를 임상적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반업효과는 개개인을 구분짓는 특징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업효과라고 하는 거 그 옆에 박스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격 묘사를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 이게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반업효과 실험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 EBS에서 했던 실험이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 한 5명, 8명 대략 이 정도 심리 이제 검사 평가를 한 거죠. 심리 검사를 했어요. 해서 이 8명에게 다 자기만의 결과를 딱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 결과들이 얼마나 자신과 유사한 것 같냐, 자신 특징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랬더니 다 나랑 똑같다, 내 얘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결과지가 다 똑같은 결과지였어요. 똑같은 결과지를 다 준 거죠. 근데 다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격 묘사. 당신은 좀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내향적인 면이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 난데? 뭐 이렇게 대부분만 동의할 수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당신은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수줍어하는 면도 있네요. 뭐 이럴 때, 그러니까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뭐 이런 어떤 표현들 할 때 다 모호하죠. 누구나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판단의 기초로 삼진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번 심리평가 보고서. 심리평가 보고서는 심리학적, 임상학적 전문가가 평가에 의뢰된 내담자나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 및 주변 인물에 대해 면접, 이런 것들 결과를 통합하는 과정 등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심리평가 보고서 이렇게 이제 심리검사를 쫙 하잖아요. 심리검사하고 면담도 하고 관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돼요. 이 보고서는 심리학적, 임상학적 전문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에 의뢰된 내담자 환자에게 해당 개인, 그죠? 평가받은 사람, 주변 인물, 행동관찰, 생활사적 정보, 그 다음에 평가 결과, 이것을 통합해서 기록한 게 심리평가 보고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내담자나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과 인지적, 행동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서 개인의 특징적인 양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게 되겠죠. 이를 의뢰한 문제나 치료적 목적에 결부시켜서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를 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의뢰 문제. 그러니까 심리평가를 받겠다라고 할 때 어떤 호소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왜 받게 됐는지. 그것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된 문제, 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목적, 여기랑 결부시켜서 심리평가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의뢰했던 그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도 제가 좀 속이 쓰리네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속 쓰린 것에 대해서도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 향후 치료적 개입에 대해 건의도 하고요. 치료적 결과에 대한 전망, 기능적인 향상 가능성,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 조망해야 돼요. 그래서 구성 형식, 이게 중요하죠. 무엇이 들어가냐, 심리평가 보고서 안에. 제목 들어가죠. 심리평가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내담자에 관한 정보 들어갑니다. 내담자, 남녀, 성별, 이름, 평가한 날짜, 생년월일, 기혼, 이런 참고자료, 의학적인 현재 상태,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래서 심리평가 보고서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풀배터리, 여러 가지 영역을 함께 검사한 풀배터리 보고서는 한 5, 6장? 이렇게 더 많기도 하고 약간 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A4로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작성이 되면 제목, 심리평가 보고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박스로 만들어서 내담자 정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호소 문제, 의뢰 사유, 그러니까 의뢰 사유로 보통 이제 많이, 의뢰 사유 안에 이제 호소 문제가 많이 들어가죠. 내담자에 의뢰된, 누가 의뢰했는지, 뭐에 의해서 의뢰됐다, 부에 의해서 의뢰됐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의뢰됐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평가 도구, 무엇을 그래서 검사했냐, 평가 도구가 K-웨이즈, 로샷, BGT, TAT 쭉 쓰는 거죠.
그리고 행동 관찰. 그래서 관찰 또 들어가요. 관찰. 그래서 뭐 또래와 유사한 뭐 위생 상태 양호하고 또래와 유사한 또래와 비슷한 체형, 체격 뭐 이런 것들 쓰게 되죠. 말은 어땠는지, 눈 맞춤은 어땠는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왔는지, 계절에 맞는 옷을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 보죠. 그 다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 결과, 또 관찰했으면 평가 결과. 그 다음 이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 수행 능력, 또 생활사적 정보와 평가 결과,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심리적 평가, 잠정적인 결론을 유추하기 위해서 생활사적 정보, 내담자의 그 다음에 평가 결과 이것을 통합해서 쭉 기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시 고려할 사항. 심리검사 개발 시, 심리검사를 내가 개발한다라고 할 때 이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검사 본래 개념화가 통계 분석 등의 구체적인 과정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 이런 어떤 과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검사를 내가 본래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개념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개념화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전 검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검사 점수 보고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죠. 이제 심리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을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사전 검사 설계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최종 검사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부터 이걸 다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것과 관련돼서 기출이 됐던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어떤 문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디귿, 검사는 최종 시행에 앞서 비공식적인 예비 시행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검사의 전체 제작 기간은 검사 개발자가 예상 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문항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좋죠. 일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것이 좋고요. 문항이 독창적인 경우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너무 독창적이면 해석이 뭐 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검사 받는 사람에 따라서. 문항 분석의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문항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항 분석 단계에서 적절한 문항과 부적절한 문항을 찾아내는 통계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그러함에도 부적절한 문항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통계적인 관점에서 표준화 집단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적절해야 되고요. 문항 제작에 앞서 해당 검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가 어떤 뭐 지능 검사 도구를 문항으로 만든다, 성격 검사 도구를 문항으로 만들다 이럴 때 해당 문항 제작을 하잖아요. 뭐 1번, 2번, 3번, 3번, 30번 문항을 딱 만드는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항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분량의 문항을 작성해 두고 그래서 나중에 재해 가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문항은 좀 더 적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문항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분량의 문항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서 최종 매뉴얼을 제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 개발 시 유의할 사항들이고요. 심리검사 시 이제 고려할 사항, 전문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전문적인 측면은 검사를 실시할 때 전문가로서 검사자는 고도의 책임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아무나 실시하는 게 아니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심리학적 평가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는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검사 결과 해석의 장단점을 같이 기술을 해줘야 된다.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해석할 때는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전문가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전문가적인 영역에 들어가고 어떤 게 도덕적인 측면에 들어가고 어떤 게 윤리적인 측면에 들어가고 요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전문적인 측면의 다섯 번째 평가서의 수검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게 좋죠. 가장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가장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도덕적인 측면은 수검자에 대한 의무와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검사자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검사와 관련된 수검자의 권리, 이게 중요해요. 여기 네 가지 나와 있죠.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검사 점수 해석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요.
검사 자료에 누가 접근하는지,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알 권리가 있고요. 검사 결과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수검자의 권리예요. 이게 도덕적인 측면에 들어가죠. 윤리적인 측면, 검사자의 책임이죠. 이것은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비밀 보장 한계,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수검자가 자해, 타해, 위험이 있으면 원칙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경우, 승인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비밀 정보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수검자를 다른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가에게 검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검사 결과 용도에 대해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죠.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인 측면, 검사자는 심리검사의 이익도 알아야 하지만 위험 요인도 알아야 돼요. 이익이 위험을 훨씬 능가하는 경우, 위험이 최소한인 경우, 그럴 때 검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검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평가 도구가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돼서 그래서 검사 자격, 검사 도구 아무나 구입 못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측면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심리평가 윤리적인 고려, 내담자 권익보, 표준화된 도구 사용하는 것, 내담자 문제에 대한 인식, 평가 도구의 도덕성, 분류의 신중한 사용,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결관 명료할 때, 내담자에 대해서 명료할 때, 어떤 진단에 대한 명료할 때 분류의 신중한 사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료적 개입하고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고려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심리검사, 또 심리평가, 그것의 개념, 또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들과 관련된 어떠한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